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행팀 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2022년 6월 5일에 시행된 5회 동행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회 모의고사 출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볼게요. 이번 5회 모의고사는요, 첫 번째 난이도는 중간인데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조금 심어놨어요. 그래서 출제 방향은 실전과 유사한데 약간의 난이도가 업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점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략 여러분들이 받으신 모의고사 점수에서 8점, 그러니까 한 두 문제 정도, 요 정도 플러스를 해주시면은 실제 점수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실제 점수는 작년 2021년 법원직 한국사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25번까지 볼 건데 그 중에서 선별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예요. 자, 보기에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시로 가를 설치했대요. 첫 번째로 임시로 설치했었던 기구구나. 자,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이래.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했구나. 그러면은 이는 국방 또는 군사 문제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임시로 처음에 설치했었구나. 그런데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은 처음에 아니었는데,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의정부 6조는 직임을 상실했대요. 그러면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었는데 이것이 정무기구를 수행하는 최고 관리기구로서, 정치기구로서 활용이 되겠고, 그래서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지는구나. 자, 그래서 이 기구는 뭡니까? 바로 비변사라고 볼 수 있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에 처음 설치됐는데 이는 조선 중기 중종 때 임시회의기구로서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었죠. 이는 삼포외란을 계기로 시작되었었다. 그리고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하여 상설기구로 발전하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후에는 최고 정무기구로 활용이 됐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에 오직 군사 문제만을 다루었다. 이랬었는데, 군사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최고 정무기구를 정무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이번에 고종대에 폐지되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왜? 비변사가 폐지됐었던 시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예요. 흥선대원군 때는 바로 흥선대원군이 왕이 아니고 아들 고종이 왕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체제를 복구하였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2번을 답으로 찍을 수 있어요. 3번에 세종대에 설치되었다. 틀렸죠? 처음 설치됐었던 거는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됐었어요. 4번에 임진왜란이 끝난 뒤 위상이 추락하였다. 아니다. 위상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더라. 그래서 최고 권력기구로 자리를 잡더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왕이 누구인지. 왕은 여러 가지 과감한 조처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대요. 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정책들을 했구나. 그래서 자, 즉위 11년에 두 번째 줄 끝에 칭제건원한데요. 칭제건원, 황제 칭호하고 연호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개경을 황도, 개경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예요? 고려시대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황도, 그리고 서경을 서도라 칭했구나. 그래서 이는 바로 황제도 없이 칭제건원을 단행했구나. 그리고 연호를 썼구나. 그리고 왕권을 강화했구나. 바로 고려 초기 광종이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광종의 정책은 왕권을 강화하고요. 칭제 건원을 단행하면서 연호로서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연호가 광덕
준풍 이러한 연호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광종의 업적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만부교 사건은 태조 때 거란사신이 방문했었는데 이를 바로 이제 거란사신을 유배 보내고 낙타를 굶겨 죽였었던 사건이죠. 바로 태조 왕건 시기 때의 사건입니다.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제위보 광종시대 때의 정책이죠. 이게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제위보는 빈민 구제 기금으로서 사회편에서도 나오는 주제입니다. 광종의 정책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3번에 향리제도를 마련하였다. 향리제도를 마련한 거는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기존의 호족들이 향리로 바뀌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는 지방관을 파견했었던 12목 설치하고 지방관 파견하죠. 고려 초 성종의 정책입니다. 4번에 관군사를 설치하였다. 이 관군사는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려 초기에 만든 특수 부대죠. 그런데 이는 태조와 광종 사이에 정종이라는 왕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태조와 광종이 아니구나. 그리고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구나. 요 사실들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제를 통해서 조선의 중앙 권력 구조를 바르게 추론한 것을 모두 골라라. 조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의 정책을 염두에 두시고 이 지문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 6조가 나오죠. 그리고 의정부가 나옵니다. 6조는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가 가부를 해야 되는데 왕에게 아랜다. 그러니까 6조가 의정부에게 그리고 의정부는 왕에게 이렇게 가는구나. 의정부라는 기구가 여러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여타의 기능들은 종래와 같이 각주에서 직접 아래어 시행한다. 그러면 지금 이 제도 시행 전에 있었던 제도대로 몇 가지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는 의정부의 결정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도가 바로 의정부의 결정 권한, 정치 결정 권한인 서사, 이 의정부 서사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세종 때 시행된 제도죠. 이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제도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요 제도 시행 전에 태종 때 시행됐었던 6조 직계제가 있어요. 이 6조 직계제는 왕권을 강화하는 제도였었구나.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는데 의정부의 결정 권한을 인정하는데 6조 직계제 당시처럼 일부는 왕이 직접 관장하는 이러한 관행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한다라는 거죠.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기억에 세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6조 직계제를 부활하였다. 다 틀렸죠.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바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죠. 만약에 이걸 중심으로 옳게 바꾸려면은 세조라고 바꾸면 되죠. 세조 시기 때 왕권 강화 위해서 이전 태종 때 시행됐었던 6조 직계제를 부활하고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게 된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에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왕이 직접 처리하고자 하였다. 요거는 한번 앞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만 2조 병조, 즉 인사 문제 그리고 군사 문제 이런 것들 일부는 이전처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조라든지 병조라든지 이러한 일은 왕이 직접 처리하는구나. 아, 그래. 의정부가 처리를 하는데 몇몇 기능만 왕이 직접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요게 세종 때 시행된 왕권 신권의 조화,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귿에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에 의정부의 기능 강화로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 예,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됐는데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가 유명무실해졌대요. 요거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육조 중심의 의정부 육조 중심의 행정체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다만 육조 중심과 의정부 중심의 이러한 행정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냐면요. 앞에 1번 문제에서 봤었죠. 비변사가 권력이 강해지는 조선 후기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초기의 논쟁인 지금 육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지문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예요. 가나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사료를 분석하셔야 되겠다. 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이나 형상이 없지만 말과 형상이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야 말과 형상을 떠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미혹이 된다. 뭔지 모르겠어. 점점점 옆에. 세 번째 줄 끝에죠. 교리를 배우는 이는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 많대요.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 많대요. 뭐 교리를 배우는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은 밖의 인연을 잊고 내적으로 밝히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리를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자 교종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선이란 단어를 보고서 이게 불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선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교종하는 사람은 외적인 경전 연구만 추구한다라는 거고 선종하는 사람은 내적인 마음의 갈고 닦음만 추구하려고 한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사주장. 둘 다 편벽된 집착이래요. 양극단에 치우쳐.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겸비해야 되겠죠? 내외 겸전이라는 키워드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는 교관겸수, 내외겸전을 주장했었던 고려 중기 승려, 대각국사 의천이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나에 보니까요. 보통 사람이 깨치 못할 때에는 자신이 바로 참된 부처인지를 모른대요. 그래요? 깨친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는 선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참선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일단 유추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깨닫는다라는 내용이 다시 나와요. 참선이라는 게 마음의 직접 수양을 통한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점차 닦아나가는 종교적 실천이 뒤따라야 된대요. 깨달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점차 닦아나가야 된대. 그러면 깨닫고 더 수양하고 깨닫는다. 바로 깨닫는 돈오를 점진적으로 수행하여야 된다라는 요 도노점수의 키워드를 끄집어내셔야 되겠다. 예, 고려 후기 승려죠. 진울은 자,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강조하며 정해쌍수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도노점수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다. 예, 자, 그래서 가는 의천, 나는 진울이에요. 보기를 보자. 1번. 가를 주장한 승려 사후 불교 종파가 다시 분열되었다. 예, 가를 주장한 승려 바로 이제 의천인데요. 의천 사후에 불교 종파는 다시 분열하게 되죠.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추구했었는데 의천 사후에 이것이 다시 분열되고 그리고 이후에 진울의 예, 죄송합니다. 진울에 의해서 다시 통합을 추구하게 되더라. 자, 2번에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부석사 등 여러 사천을 창건하였다. 이는 신라 중대 승려인 의상대사의 활약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3번 교종을 후원하려던 당시 무신들은 나 사상을 지지하였다. 무신들이 교종을 후원하려고 했었냐? 아니다. 교종은 고려 중기 문벌 귀족들에게 지지를 받았었던 종파예요. 무신들은 선종, 이를 바로 지지하고자 했었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일심사상, 화쟁사상은
신라 중대 승려 원효대사의 바로 사상, 종파 간의 화합을 꾀하는 사상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이에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사람, 사람이에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대학자 가의 흔적을 찾아보자. 그래요. 어떤 학자인가 보다.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글쎄, 요거까지는 아직 모르겠다. 좀 더 보자. 소개. 흠흠신서 마과회통. 흠흠신서 마과회통. 그럼 여기서 나왔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흠흠신서 마과회통. 이는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저서입니다. 자, 이 정약용은요, 경세유표, 그리고 목민심서, 흠흠신서, 3대 저서로 알려져 있고, 요거 말고, 이제 또 지금 여기 나온 마과회통. 글로서는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기예론, 이런 글이 있죠. 그리고 정치 운영의 원리를 밝힌 논설글로서 출처로서 가끔 등장할 거예요. 원목, 탕론, 이런 것들이 정약용의 대표적인 글입니다. 자, 그래서 정약용의 활동을 골라봐라.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여전론, 정전제와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민본 사상을 강조하기도 했었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중농학파 실학자인 정약용보다는 선대학자죠. 이익의 주장이죠. 성호 이익. 2번에 양반전에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지적하였다. 양반전은 양반사회를 풍자하는 한문소설이에요. 바로 박지원의 한문소설이죠. 양반전, 허생전, 호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3번 의산문답에서 이거 뭔데? 허자와 실홍의 문답 형식. 의산문답은 바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자 했었던 홍대용의 저서입니다. 허자, 실홍 이런 사람들 키워드가 등장하면 홍대용의 의산문답이다라는 사실을 파악하시고 홍대용은 이뿐만 아니라 바로 임하경륜과 같은 저서도 남겼죠. 4번 경세유표에서 국가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렇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정약용이었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를 시대 순으로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나열을 한번 해보는데 약간 여러분들 난이도를 살짝 올린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에 일본군이 간도 참변 일으켜서 우리 동포를 학살하였다. 이게 뭔데요? 간도 참변이죠. 그죠? 요거는 20년대 초로 기억하실 거예요. 만주 독립군이 일본의 간도 참변으로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니은에 한일 간 학생 간의 충돌로 계기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근데 요거는 기억처럼 국외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었어요. 자, 근데 시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20년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점을 파악할 수 있겠다. 기억이 니은보다 앞에 있겠죠. 디귿.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의 독립운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 모색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를 열었다. 근데 이것도 국외에 있었던 일인데 만주 지역이 아니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이죠. 20년대 전반부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국민대표회의는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이 있었던 그 대표회의였었어요. 리을.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독립군의 탄압, 체포, 구속, 인도에 관한 협정. 미스야 협정이죠. 미스야 협정이 맺어졌다. 이는 만주 독립군이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난 이후에 만주로 돌아와서 겪은 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20년대 중반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좀 걸리냐면요. 일단 이 미스야 협정은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1920년대 딱 중간에 있어요. 1925년입니다. 그래서 요 시점을 기준으로 앞에는 전반, 뒤에는 후반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자유시 참변까지가 20년대 전반이고 요 이후에 삼부결성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들이 20년대 후반이. 그 다음에 니은은 20년대 말이니까 광주학생 가장 나중이 되겠죠. 기억 디귿이 문제다. 다 20년대 앞부분에 있는데요. 기억의 간도 참변은 3.1운동 고 이듬해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3.1운동 이듬해에 벌어진 일이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그리고 청산리 대첩, 그리고 간도참변 다 3.1운동 벌어진 그 다음에 이듬해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시고 디귿의 국민대표회의는 이러한 간도참변 사실들, 그 이후에 상하이에서 벌어졌었던 일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간도참변이 있었을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는 있었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국민대표회의를 열 만큼 여러 위기 상황에 봉착했구나. 이렇게 선후관계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이죠. 그 다음에 디귿이죠. 그리고 리을, 그리고 니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입니다. 다음 내용 중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보자. 자, 나는 조선 세종 때 농민이래요. 조선 시대 농민이에요. 세종 때 농민이다. 그러면 조선 초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대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올해는 연분을 중상을 받아. 그러면 연분구등법이 시행되고 있다. 세종 때 전분6등법과 연분구등법 바로 공법이 시행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요게 적용이 되고 있었던 세종 때인가 봐요. 그런데 1등전 1결에서 14두를 조세로 바쳤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분 6등법에 하에서는 1등전이에요. 그리고 연분 9등법으로는 바로 뭐예요? 중상을 받았대요. 예. 중상년이에요. 자, 1등전은 1결의 면적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1등전이 가장 비옥한 토지라 면적이 가장 좁고 6등전이 가장 척박한 토지라 1결의 면적이 가장 넓다 그랬어요. 이를 이렇게 나눈 거죠. 1등전이냐 6등전이냐. 예. 자,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 1결이 정해지는 거예요. 1등전 1결이 면적이 요만큼이고 비옥한 토지니까 6등전 1결이 이만큼이에요. 어찌됐건 1결의 면적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요것에 따라서 1결의 면적이 정해지면은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최고 20에서 4두까지 부과하도록 하죠.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그리고 하하년. 자, 이거 제가 왜 쓴 거겠어요? 예. 얼마를 납부하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상년이 최고 20두였었어요. 하하년이 최하 4두였었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2두씩 차감이 된다 그랬거든요. 상중년으로 가면은 18두, 상하년으로 가면은 16두, 중상년으로 가면은 14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상년이에요. 아, 14두구나. 예, 그래서 14두를 조세로 바쳤다. 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몇 두인지를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온다, 보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몇 두 이게 맞는지 요거 여부를 파악하려면 요거는 지워도 돼요. 왜? 1결의 면적은 다른데 1결당 부과하는 거는 면적에서 어떻게 달라지진 않거든. 그래서 1결의 면적이 있으면 1결에서 요거 그래 요것만 파악하면 돼. 그러면 중상년 맞냐? 맞다 이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1등전이 2등전, 3등전, 6등전 이렇게 돼도 기억의 보기는 맞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작년에 밭에는 보리에 이어 콩을 재배하였다.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조보리 콩의 돌려짓기 방식 바로 윤작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선 초기에 윤작법이 시행이 되었냐? 자, 윤작법은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되기 시작해서 조선 시대 때 널리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디귿. 뒷마당에는 목화를 재배했대요. 자, 목화는 고려 말 때 우리나라에 원으로부터 들어오고 조선 전기에 널리 확산됩니다. 그래서 목화를 재배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리을. 봄에 이양할 모들을 모판에 심어놨다. 이양법을 얘기하는 거죠. 모내기법인 이양법은
고려 말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조선 전기에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조선 후기에 전국 확산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양법을 시행하는데 조선 후기에 널리고 조선 전기는 일부 지역이거든요. 그 일부 지역이 남부지방이 한반도 남부지방 일대에 시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야? 경기도 수원이죠. 여기 남부가 아니고 중부지방이잖아. 그래서 리을이 틀렸어요. 예. 경기도 수원이 아니라 뭐 경상도, 전라도 일대다라고 하면은 리을이 맞겠는데 전국 시행이 되기 전이니까 리을이 틀렸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이에요.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보겠습니다. 임금은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어요. 흥선대원군이구나. 대원군은 난병을 따라 들어갔다. 예. 대원군이 임금이 불렀네. 그러면 이때 임금은 고종이겠죠? 난병이 있대요. 어떤 난을 일으킨 군인들. 그치? 그러면 이 난병이 막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키던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임금에게 호출돼서 궁으로 들어갔구나. 즉 재집권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이고 이 난병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바로 고종 때 있었던 흥선대원군 하야한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흥선대원군 재집권하죠. 바로 이모군란에 해당하는 사건 당시의 묘사예요. 예, 당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했구나. 물론 청병력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은 납치되면서 이렇게 재집권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죠. 자, 가는 그래서 1882년 있었던 이모군란입니다. 나는요, 청나라 제도 군문 원세계가 대궐에 들어와 호위했다. 일본 군대 퇴각했어요. 그래? 일본 군대가 뭐 있었나 봐요. 청나라와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뭔가 지금 충돌하고 있구나. 그리고 홍영식, 박영교는 죽임을 당했고 박영효, 김옥균 등등은 도망쳤대요. 자, 이들이 누군가 보니까 바로 개화당 세력이죠. 급진 개화파 세력이. 그래서 지금 이는 갑신정변이 벌어졌었던 당시의 묘사예요. 갑신정변이 벌어졌던 시기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충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 급진개합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몰락하죠. 3.1천하로 끝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갑신정변임을 파악하시면 돼요. 참고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원세계는 청 고문으로 들어왔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갑신정변 이고요. 이후에 조선에 대한 고문이 더욱더 강해지더라. 원세계는 참고로 누구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위안스카이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 갑신정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기억에 1번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 시기 때 있었던 추진기구죠. 2번에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어요. 영남 만인소를 올리게 된 계기는 황준센의 조선 책략 이것에 반발하는 것이죠. 이는 이모군란이 벌어지기 이전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거문도 사건은 갑신정변 이후에 벌어졌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4번 조선은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모군란의 후속 조치로 일본이 경비병을 주둔시키고 조선에게 배상금 뜯어갔었던 그 사건이에요. 이모군란의 후속 조치. 갑신정변의 후속 조치는 일본과 한성조약 맺죠. 재물포 조약과 한성조약 구분하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이에요. 다음 발표가 있던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현대사 문제인데요. 1962년만 하더라도 우리 수출 실적은 요 정도에 미미했었대. 그럼 1960년대인가? 조금만 더 보세요. 이때만 하더라도 미미했대요. 그리고 불과 15년이 지난 오늘. 그러면은 1900 언제요? 70년대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죠. 결정적인 단서는 맨 끝에
100억 불 수출을 무난히 실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 박정희 정부 시기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사료 분석하시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경제 문제는 시기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1번에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그렇죠. 1, 2차가 60년대고 3, 4차가 70년대예요. 1, 2차 요게 경공업, 3, 4차 요게 중화공업이다. 2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이 뭔데? FTA죠. FTA는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한 이후 IMF 외환 위기를 김대중 정부 때 극복을 하고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FTA 체결을 이제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점 맞지 않죠. 3번 세계무역기구 WTO, OECD에 가입하였다. WTO와 OECD의 가입. 이는 세계 경제에 우리가 자유무역 경제에 편입하고자 하는 김영삼 정부 시기 때의 경제 이슈죠. 그래서 시점을 파악하시는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디귿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심하도다. 기억의 환란이요. 그래요? 무슨 어떤 큰 변란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이 있으면 알겠습니까? 불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과 불서를 모두 불태웠대요. 이런 피해가 있었나 봐. 그 피해에 대한 내용이 니은입니다.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 판목. 대장경, 불교 대장경 얘기죠. 자, 부인사, 대구 부인사예요. 대구 지역도 알아두시고, 대구 부인사에 있었던 대장경 판부는 바로 초조대장경이에요. 초조대장경은 고려 초기 거란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편찬한 대장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몽골 침입 때 소실되었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초조대장경을 파악하는 단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억은 몽골이에요. 디귿에 고쳐 만드는 일이래. 그러면 요게 소실됐죠? 그러니까 고쳐 만들자. 다시 요거를 만들자라는 거야. 몽골 침입을 격퇴하기 위한 목적이죠. 바로 8만 대장경이죠. 이는 제조대장경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8만 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조판했다가 최후 군사 무신정변 정권 시기 때 해당하죠. 그랬다가 이후에 조선 초기에 해인사, 합천 해인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야. 그럼 나머지를 보자. 기억에 1번 기억은 몽골이에요.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킨 후 송을 침략하여 강남으로 몰아냈다. 송을 침략하여 강남으로 몰아냈대요. 그러면은 남송이에요. 송이 남송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몽골이 아니고요. 바로 뭐냐? 여진의 금이에요. 몽골이 커지는 시기 때에는 남송이 아예 멸망해요. 자, 2번 기억과 전쟁이 끝난 후 고려는 개경의 나성 그리고 북종 국경일 때 천리장성. 이는 거란 요나라 침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니은은 부처의 도움으로 여진을 퇴치하려고 만든 금속걸자인 세운이다. 초조대장경은 거란을 퇴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금속걸자본인데 몽골 침입 때 소실되었다. 답은 4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문의 그 일부를 인용한 장편서사시래요. 장편서사시래요. 그래요? 동명왕의 본기를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신비한 사적. 그렇구나. 신기한 사적. 귀신이나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이는 동명왕의 일대기를 시로 썼는데 여러 그 신비한 이야기까지도 소개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시를 짓는데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동명왕의 일대기를 영웅서사시로 편찬한 동명왕편이에요. 이는 최씨 무신정권 때 활약한 문인이죠. 이규보가
썼던 역사서로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해당하는 고려 후기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된 기록물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조선 후기 실학자가 민족적 자각의식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다. 아니죠. 고려 후기예요. 예. 조선 후기의 실학자도 틀리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다라고 하면요. 예. 요때 나왔었던 대표적인 역사서로서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있죠. 그리고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한치운의 해동역사,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휘의 동사,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조선 후기 역사입니다. 2번, 고구려 발전 과정에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충성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썼다. 왠지 맞는 것 같은데 고구려 얘기긴 한데 고구려 발전 과정에서 썼대요. 그러면은 고구려가 썼겠네? 이거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역사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고구려에 영양왕 때 이문진이 편찬한 신집 있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이건 고려시대 때 썼던 거네. 3번. 대몽항쟁기에 역사 전통을 내세워서 항전 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썼다. 자, 그러면 지금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대몽항정기, 무신집권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무신집권기긴 한데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쓰여졌었던 시기는 대몽항쟁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3번이 맞을 수도 있는데 세모를 치고 가세요. 4번에 무신집권기 사회혼란 속에서 고려의 역사전통을 고취할 목적으로 썼다. 무신집권기 맞죠. 그리고 고려의 역사전통을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3, 4번이 지금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신집권기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대몽항쟁기가 여기 사이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3번으로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면은 3번이 오답이 되잖아요. 근데 4번은 여기던 둘 다 맞잖아. 그러면 4번이구나라고 파악하고 요거는 대몽항정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선언 발표된 이후 시작된 남북협력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쉽게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남과 남북 간의 협력 내용인데요. 바로 합의문이에요. 보니까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에 공통성이 있는다. 바로 김대중 정부 시기죠.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2000년에 합의됐었던 그 합의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요거였었어요. 그러면 요 선언이 발표된 이후래요. 1번 보겠습니다. 유엔 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해당하죠. 2번과 3번, 4번이 문제인데 2번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다.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네. 금강산 관광하는데 해로인지 육로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해로를 먼저 시행하다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육로 관광으로 갑니다. 그러면 2번의 내용은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3번 개성공단 건설 사업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로서 개성공단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경의선 철도복원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해당한다. 4번 1차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 1차래요. 그러면 최초네. 이는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봤었죠. 그래서 이산가족 최초 상봉은 전두환 정부 때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나온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질 것이다. 답은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겠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갸우뚱했었던 문제일 거예요. 다음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여러분이 다 보셨을 법한 사진들이에요.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그죠?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에 있고요. 무왕 시기 때 미륵사 만들면서 만들었다. 그리고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익산인데 요거 멍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이니까 이거 정림사지 5층 석탑 아닌가요?
그러면 요거면은 요거 부여인데 그래서 갸우뚱하셨을 거야. 예. 자, 약간 모양이 달라요. 요거는 지금 요 두 번째 있는 사진은 페이크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고려시대 석탑인데요. 삼국시대가 아니고 바로 익산에 있는 왕궁리 5층 석탑이란 건데 요거는 몰라도 돼요. 예, 수업 외적인 거야. 고려시대 다층탑 중에 하나인데 예, 모습을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된다 이거지. 요거는 그냥 사족이에요. 익산인 거는 아주 명확하잖아요. 근데 5층이 있는 거는 약간 좀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요거는 지금 모양이 아주 딱 보기에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그래서 익산을 파악하시고 요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건가? 이렇게 가셔야 돼. 익산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안승의 보덕국 건국. 어디에다 건국했냐? 금마저에다가 보덕국을 건국했다. 이거 뭐냐면은 고구려 부운동 과정에서 안승이 보덕국을 건국하는데 신라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금마저가 바로 익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번 매소성 전투의 전개다. 매소성 그 다음에 기벌포 이런 데 있었죠. 매소성 전투는 한반도 중부지방이거든요. 경기도 연천 쪽이에요. 기벌포는 금강 쪽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예. 2번의 지역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익산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주요 지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파악하셔야 되겠다. 3번에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했다. 익산에요? 아니죠. 진흥왕 순수비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북한산비 그리고 창령비 그리고 황초령비와 마운령비 이렇게 있었죠. 북한산비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창령비는 어디 있겠어요? 창녕에 있어요. 황초령비, 마운령비는 북한 쪽에 함흥 일대에 있어요. 다 익산과는 관련이 없더라. 원종과 애노에난 발생. 이건 신라하대 진성여왕 때 쓴 최초의 농민봉이거든요. 이는 지역 알아두셔야 돼요. 상주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역사 특강 올라온 거 여러분들 보셨죠? 거기에서 지역별로 구분했는데 경상도 상주 일대에 있었던 난이고요. 혹시 지역사 특강 못 보셨다라고 하면요. 지역사 특강 참고하셔서 수강하실 분들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고려대왕 상황공은 신라 매금과 세세토록. 자, 신라 매금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동이 매금이 나왔어요. 그럼 이 고려대왕은 고구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신라가 있잖아. 그리고 동이 매금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그러면 이는 뭐야? 고구려 장수왕 시기로 알려진 5세기 때 고구려의 전성기를 보여주죠. 바로 중원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영역이 중원, 즉 이것도 지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충주 일대, 남한강 일대예요. 그래서 충청도 일대까지 진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이매금이라는 표현을 표현해서 고구려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원 고구려비가 나오면은 오답에 뭐가 있을 거냐면요. 광개토대왕비가 있을 거예요. 광개토대왕비에는 영락이라는 연호가 있다. 중원 고구려비에는 동이매금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죠.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을 기록한 비문 내용의 일부이다. 이거는 광개토대왕릉비예요. 2번 5세기에 만들어졌어요. 당시 고구려 영토 범위 충청도 일대 중원까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번 스스로 천하의 중심을 자부하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이 반영되었다. 그래 이게 뭔데? 고구려를 중심으로 동쪽에 오랑캐 신라의 왕이다라는 뜻의 동이매금이라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신라를 압박하고 영향권 아래 두려고 했었던 사실을 전해준다. 그래 고구려가 중심이고 신라가 고구려 중심의 주변국이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자 하는 당시의 의도, 남진정책, 장수왕 시기 때의 남진정책을 유추하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 풍자하는 시대 향촌 양반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보자. 뭔가 보자. 양반 4대부 자손인데 선비는 8대부 자손이네. 8대부는 뭐냐? 뭐 곱하기 1에 또 양반이 맨 끝에 보니까 사수삼경. 나는 팔서육경이다 하면서 헛소리하고 있어. 이는 뭐야? 아재 개그예요. 수험적으로 얘기하면은 양반의 풍자에 해당합니다. 탈춤 있죠. 바로 여러분이 배웠었던 가면극이에요. 이게 뭔데?
서민 문화가 출현하게 된다. 서민 문화는 탈놀이 또는 뭐 가면극, 한글 소설, 판소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는 걸 봤었죠. 서민 문화가 출현하는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면 시기를 조선 후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 보도록 하자. 1번. 촌락단위의 동약을 시행하였다. 맞죠? 자, 누가 시행하나 봤더니 지금 향촌 양반이라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향촌 양반이다라고 하면은 기존 사족들이에요. 즉 구향들이에요. 그럼 구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가 오답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향들, 즉 부농, 조선 후기에 이들이 오답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에 촌락단이 동약을 시행하였다. 향약이 동약으로 변질되는구나. 바로 사족들 구향에 해당하는 내용 맞아요. 자신들의 집의 그 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2번에 문중 중심으로 서원을 많이 세웠다. 문중 중심으로 서원을 많이 세웠다. 그래요. 제사 기능만 수행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맞습니다. 서원의 변질이다. 사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3번 가문에 이름 있는 선조나 훌륭한 인물을 모셔서 제사 지내는 사우를 많이 세웠다. 그렇죠. 문중 중심 가문에 제사 지내는 이들의 권력 유지 수단이에요. 4번 수령을 중심으로 관권과 결탁이래요. 수령 즉 관권과 결탁할 때 누가 구향이 아니라 바로 부농들 신향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는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하시는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에 구향과 신향의 갈등을 향전이다라고 했었고 관권과 결탁한 신향 그리고 기존 구향들 이 비교 포인트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겠습니다.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유교에 문제가 있대요. 보니까 첫째, 유교파의 정신이 오로지 어쩌고 저쩌고. 중략 이후 보니까 셋째, 그래, 유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양명학을 구하지 않고 주장만 전적으로 숭상한대요. 그러면 유교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된대? 양명학 중심으로 이걸 개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교의 새로움을 구해야 된대. 유교 구신론이고 이 유교 구신론은 양명학 중심의 실천 유교를 강조했었던 사상이. 이는 바로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의 생각이 되겠죠.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유교의 새로움을 구하는데 양명학 중심의 실천 유교를 구한다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은식 골라보자 그러면. 1번 단군신앙 발전시켜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단군은 신앙으로 섬기는 거죠. 나철과 오기호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다. 2번 민족의 혼을 강조하죠. 한국 통사 이거 뭔데? 역사는 정신 그리고 역사는 정신이고 나라는 형체다. 그래서 혼 우리의 역사 정신을 강조했던 박은식의 사상이고 박은식은 한국 통사 말고도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하기도 했었지. 3번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상고사는 신채호의 저서죠. 신채호는 여기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대해 평하기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다. 그리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4번에 조선 불교 유신론이에요. 불교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한용운이에요. 요거는 별도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박은식 찾는 문제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최종 정리 잘 하시고 궁금하신 점들은 항상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